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관욱 계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친문 의원들이 결성했다는 일명 부엉이 모임 존재가 드러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엉이 모임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지난 20대 총선을 전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영입했던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그렇죠. 의원 등이 이제 회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그냥 친목 모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자, 부엉이 모임의 회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전해철 의원이 모임의 실체에 대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2008년에 저희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원에 있고 할 때 서로 이제 회포도 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2012년 선거 실패하고 나서 좀 함께하자. 늘 또 친노 친문 모임이라 해서 조직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의원들끼리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해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는 친목 모임입니다. 지난 대선 때까지는 나름 뭐 역할을 하려고 좀 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조직적으로 할 이유를 별로 느끼지 못해서 친목 모임처럼. 네, 실제로는 친목 모임이다.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모임 이름 왜 하필이면 부엉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문, 예. 이게 이제 달, 영어로 치면 이제 달을 또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달은 이제 밤에 뜨는 거니까 낮에는 물론 밤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좀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엉이 모임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부엉이 바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뭐 모임이 적절치 않다 이름이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 등은 그냥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고 선의로 봐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해철 의원은 뭐 친목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비문 진영과 야권에서는 계파 정치 부활이다 뭐 일제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계파 정치 부활이다 이렇게까지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와 그 맞물려서는 계파 정치 얘기 들을 수도 있다 뭐 두 가지 생각이 좀 막 헷갈리거든요. 정리를 좀 두 분이 해주시죠. 뭐 전해철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예. 뭐 그 모임에 들어와서 그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 친목 도모 차원에서 예. 무슨 정치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네. 뭐 그렇게 활동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 모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섭섭하죠. 소외되고. 더구나 예. 전해철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이 모임이 한 10년 전에 2008년부터 정말 어려울 때 시작해서 예. 여기까지 쭉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그때도 이른바 그 노무현 대통령이 1%대 지지율에서 결국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처음에는 현역 의원이 천정배 의원 빼놓고는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되기 전 당 후보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후단협 활동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언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결합했는가를 가지고 마치 충성도를 측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엉이 모임은 전해철 의원은 친목 모임이라고 하지만 예. 정말 2008년 초기부터 함께했던 이 선거를 같은 이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예. 아예 그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엉이 모임을 상당히 크게 볼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것은 집권 여당이 다 함께 뭔가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예. 저런 논의가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점에서 저는 뭐 전해철 의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책 의미가 없어서 그냥 친문 모임 그런 정도면 발전적 해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뭐 김성태 원내대표 우리처럼 사조직 만들다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 정권에서 문 대통령이죠. MOON 문골이 부엉이단으로 환생한 듯하다 뭐 이렇게까지 논평을 했고요. 정의당 역시 뭐 사실상 대통령의 친위 조직이다. 야당에서 생각보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야권에서는 지금 부엉이 모임을 개파 모임으로 규정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뭐 친박 비박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여기다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보는데 예. 개파인지 아니면 진짜로 친목 모임인지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전대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 개파 모임으로 우리가 그럴 규정할 수 수 있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개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과하죠. 그렇죠. 예.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14년으로 돌아가면 통합민주당에서 예컨대 이제 친문 패권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당내 분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모셔와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개파를 만들고 개파 정치를 한다. 그거는 뭐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예, 부엉이 모임. 눈 큰 사람들이 주로 부엉이라는 별명을 많이 가졌었는데 저도 중2 때 별명이 부엉이였었는데 이렇게 또 이름이 같네요. 예. 자, 친문 진영 새 집결 주목되는 가운데 김부겸 장관의 거취도 여전히 정말 뜨거운 관심인데 당내에서는 출마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김부겸 장관은 실질적으로 출마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는 김부겸 장관을 간두게 하시고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한다는 거는 김부겸 장관에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거든요. 자, 차기 대권 주자로 힘을 실어주는 거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진짜 민주당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문 진영에서는 당연히 좀 출마해줬으면 하는 입장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안민석 의원의 얘기가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김부겸 장관의 출마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고요. 예. 김부겸 장관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거취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임명권자에게 부담드린 점은 자신의 잘못이다. 그리고 송구스럽다 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부겸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관측이 빠르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출마하게 됐을 경우는 그런 부담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릴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쟁자들인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또 견제를 하면서 조기에 이른바 대선 분위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등등이 겹치면서 예, 사실상 좀 출마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김부겸 장관 대통령과 총리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거 좀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좀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 세력이 너무 일찍 그 차기 대권 주자들이 활동하는 것이 국정에 부담이 되니까 좀 자제시키자. 저는 이런 소극적 방식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권 재창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은 더 좋은 후보들을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 친문 세력이 자기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활동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지금 움직이는 거라면 이거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저는 그 점에서 잠재력 있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좀 활동폭을
최대한 넓혀주는 것이 오히려 예. 정권과 이 권력 관리에도 효과적인 방법임이 역대 정권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다. 예. 그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그렇군요. 만약 김부겸 장관이 안 나온다면 전당대회 흥행은 조금 관심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혁신 비대위원장 후보로 연일 정말 파격적인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전직 총재도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 황당하다, 심지어 좀 불쾌하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고 급기야 뭐 인터넷 국민 공모 방안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가볍게 좀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름들이 이제 툭툭 나오고 당사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좀 불쾌감을 토로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비대위원장 후보로 이제 이회창 전 총재 또 도울 김용옥 선생이라든지 이국종 아주대 중증센터장 예. 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또 최장집 고려대 교수 이런 분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당사자들이 전부 다 좀 불쾌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회찬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예의가 없는 집단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정미 전 재판관은 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최장집 교수도 무슨 농담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국종 교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러면서 대체적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조차 이것이 좀 일종의 그냥 홍보용 여론 떠보기용으로 이름을 흘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8일까지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국민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17일 정도에는 비대위원장 후보 임명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 안팎에서는 뭐 관심 끌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국민 공모했을 때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묻지마 추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38명을 추천을 했는데 예. 거기서 다수는 뭐 소통도 없이 그냥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예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공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천 타천으로 이제 공모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게 관심을 이제 전환을 그러니까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옮아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이제 거뒀어요. 아니 근데 관심 있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관심이 집중되는 거지. 제 이름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의 없는 집단이시네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오히려 더 욕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38명에 관한 거고요. 또 예. 공모에 관한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혁신 비대위 준비위라는 게 들어서잖아요. 그때 바로 뭐 직후에 중진 6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견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다 보니 이런 어떤 38명의 무차별적인 어떤 추천과 더불어서 공모라는 아주 새로운 방식. 예. 사실 이런 방식을 제기함으로 해서 그런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계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받아들여요. 아니 근데 공모를 해서 왔을 때 그 비대위원장의 힘이 제대로 실릴 수 있을까요? 그런 누가 문제가 말을 있죠. 따를까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회를 힘있게 꾸리려면 비대위원장을 정말 상고초려해서 영입하고 맞습니다. 그 비대위원장한테 정말 전권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고초려는커녕 뭐 한번 거론해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니까 다들 불쾌한 반응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공모도 이 분야별 공모 추천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아니 한국당이 정책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보면 각 정책 분야별로 지금 이 추천을 지금 받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당이 과연 무엇을 위한 비대위인가에 대한 그런 그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조차도 제대로 수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예.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과연 한국당 비대위원장 어떤 분이 되실지,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 한국당을 움직여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뭐 사랑을 받게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요, 오늘 송영무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자, 군 내부에서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뭐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 좀 큰 사건이 또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성폭행 사건과 이제 병역 내 사망 사고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송영무 장관이 오늘 어떤 군 기강을 좀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점검 회의를 긴급히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해군 준장이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여군을 불러서 술자리를 갖고 성폭행을 시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군 준장이 이제 긴급 체포가 됐고요.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보직이 해임됐습니다. 아마 오늘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육군의 영관급 장교 2명이 또 여군을 성희로 한 그런 사건도 좀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과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 병역 내 자살 사건이 전부 이제 상반기에 한 32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 8배나 늘은,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늘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간부급 자살이 21건으로, 이것은 지난해보다도 이제 6건 정도 더 증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병역 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자살 사고, 이 부분에 대한 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라를 지키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자살이 급증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자,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 팀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군 내부에서 이런 성 관련 비위 문제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구조적으로 어떤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이 위력에 의한 이 성폭행,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인데, 지금 해군 준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에 의한 이 위계서열이 아주 분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뭐 상명하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이 성폭행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잊을만 하면 회의에서 주의 주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년 내내 상설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환기하고 감시하는 이런 기구의 운영을 통해서 365일 감시하고 적발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뭐 모든 군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군까지도 이 상황은 똑같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 이 군기 이완과 관련해서는 혹시 이게 군사적 긴장, 이 대화 분위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이에 따른 기강 회의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이것은 지금의 대화 국면 속에서 특별히 좀 군 지휘부가 좀 각별하게 좀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문 대통령도 성폭력, 성차별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엄중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는 저는 수직적인 군사 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엄중하게 처벌이 안 됐어요. 아주 강력한 처벌이 되고 그것이 계속 누적적으로 처벌이 되면 이것이 문화화가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나는 뭐 옷을 벗거나 아주 큰 징계를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문화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사라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뭐 모여가지고 회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화를 수직적인 부분에서 수평적인 문화로 바꿔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엄중한 어떤 처벌, 이것이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군의 비율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사관학교에서도 여자생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재가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문제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문 앞이 좀 또 시끄러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수단체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이제 금속노조가 이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쌍용차에서 해고된 지 이제 30번대 노동자가 숨졌지 않습니까? 예. 그 분향소를 이제 대한문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른바 태극기 혁명본부 측에서 이것은 불법이고 대한문은 그동안의 태극기 집회를 계속 우리가 해왔던 상징적인 장소로 일종의 보수의 성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분향소 설치를 이제 저지하려고 하면서 충돌이 발생을 했고요. 이 충돌로 해서 4명이 이제 병원까지 옮겨졌고 경찰 수백 명이 투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